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송프로고요.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아주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돈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그거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월요일 5월 27일 순서는요.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십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우혜영 연구위원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과연 자넷 옐런과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건지, 그래서 어떤 재정 정책이나 금리 정책 같은 게 나올 건지 그런 이야기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주말을 집에서 그냥 늘어져 있었습니다. 일주일 동안 워낙 열심히 사시니까 주말에 재충전을 좀 하셔야죠. 아니 뭐 재충전의 의미보다는 딱히 뭐 할 게 없었어요. 네, 뭘 좀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냥 집에서만 한 이틀 누워 있으니까 다시 에너지가 꽉 찼습니까?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. 이번 주부터는 좀 주말에 할 일들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어차피 인생이 갑이 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을이 왕이 되는 을왕리 아이들과 함께 좀 갔다 왔습니다. 요즘 을왕리 어떻습니까? 여전히 사람도 많고요. 예. 정비도 잘 되어 있고. 그래요? 지자체에서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까? 거기 또 이제 가서 칼국수 조개구이 뭐 이런 거 드셔야죠. 아니요, 저희 아이들하고 가서 해변에서 이제 그냥 의자 깔아놓고 앉아서 모래 삽질 좀 하고. 그 정도입니까? 예. 예전에 그 을왕리 이렇게 밤에 가서 저녁 때 되니까 저희는 집에 가고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. 거기 술 딱 한잔 하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, 이거 운전하기 힘들 것 같다.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를 또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?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면은 그 S&P 500 지수가 0.7% 올랐고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이 1.1%가 좀 올랐고요. 다우존스는 한 0.01% 하락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하게 됐는데요. 엔비디아죠, 역시 엔비디아입니다. 네. 제가 AI 반도체 관련한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. 근데 AI 반도체 관련한 책 쓰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, 엔비디아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엔비디아는 경쟁자도 없고.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게 그냥 연산기 연산하는 거 빨리 해서 메테라플롭스 연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우리는 몇 배 더 빠르다, 엔비디아보다 몇 배 빠른 반도체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조합하는 패키징 문제부터 해가지고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어제의 엔비디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를 쓰게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까? 자기 자신과의 경쟁. 역시 통하는 게 있군요. 네. 자, 그러면 혹시 종프로님도 경쟁자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. 네, 2조 있잖아요, 2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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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만 해도. 자, 그러면 뉴스 하나 가볼까요? 첫 번째 뉴스는요.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. 가깝고도 먼 나라, 원래 가까운 나라가 더 많이 싸우게 되죠. 가까운 나라는 사실 긴밀한 협력하면 좋겠지만 진짜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 한중일이냐 한일중이냐 뭡니까, 정프로님? 한일중이냐 한중일이냐? 한국 다음에 일본과 중국인 거죠. 이거 뭘 선택해도 그죠. 욕먹을 선택인 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한일중? 저는 일단은 공식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. 뭐죠? 한일중이 이제 우리나라 공식 표현이니까. 네네네. 4년 5개월 만에 열린 회담인데요. 그럼 이게 한일중이 왜 한일중이냐 하는 거에 있었을 때 사실 이제 공식 명칭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원칙이라는 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원칙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. 원칙이 뭐예요? 그러니까 그냥 정상회담 순서
네. 보면은 그 일본이 2008년에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, 한국 이런 순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. 네. 그럼 개최국이 자기 이름 제일 먼저 쓰고 아. 그 다음에가 누구냐? 일본, 그 다음이 누구냐? 중국 이런 식으로 쓴다. 요게 이제 원칙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내세웠던 거는 그러면은 다음에가 우리 한국에서 개최했으니까 무조건 한국 먼저 쓰고 그 다음에가 순서가 일본, 그 다음 중국 이렇게 되니까 한일중이다. 네. 라는 게 뭐 기본적인 룰입니다. 근데 이건 안 지켜요. 뭐 안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그 일단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일중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국은 중일한으로 씁니다. 우리가 꼴찌예요? 그 세 번 그 두 나라 다 우리나라를 제일 뒤에 씁니다. 아, 짜증나네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아, 뭐 한중일이냐 한일중이냐 그래가지고 뭐 일본을 앞세우냐 중국을 앞세우냐 하지만 네. 이게 뭐 양쪽 국가의 공식 표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제일 뒤에 씁니다. 그러니까 중국은 중일한, 예, 일본은 일중한. 예. 와, 이거는 좀 섭섭한데 많이. 아니, 그럼 우리도 할 방법이 없네. 둘 다 그렇게 꼴찌로 서버리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일중이라는 표기를 일단 순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아세안 3+3 정상회의에서 그 여러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우리 정부 들어서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해서 일본, 미국과 그 긴밀한 기술 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북미 관계보다는 미국 관계로 부르고 한중일보다는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국등 어때? 한국등. 한국과 친구들 아, 아니면 그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한국과 아이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약간 짜증나네요. 어쨌든 뭐 이거 분명히 제가 한일중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맥락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네. 일단 기시다 총리 만난 얘기 먼저 드리면은 그 에너지, 경제 안보, 뭐 중소 스타트업, ICT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협력을 좀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런 정상회담은 그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게 좀 국가 차원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. 각 정상들 입장에서는 그 세 국가 만났을 때 뭔가를 얻어가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도 되게 해야죠. 중요합니다. 예.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정부가 지금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양쪽 국가 정상회담끼리 만나가지고 둘이 지금 뭐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럼 요럴 때 서로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그 1차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수소 분야 관련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수소. 예.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소 관련 기술들은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뛰어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협력들을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이게 그 수소를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은 그 지난주에 증시에서는 수소 관련한 주식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.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에 대한 목소리가 좀 약해지긴 했어요. 근데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줄었지 그러니까 중국, 미국, 유럽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 까는 비중이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거든요. 네.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수소 관련한 협력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수소가 아니라 그 라인 빨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인 얘기,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 먼저. 예. 네, 그 다음에 갈등 얘기. 라인 야구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근데 라인 야구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퇴근길에 인터뷰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라인 관련한 얘기는 진짜 이번에 엄밀하게 좀 따지고 가야 돼요. 그래야지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그쵸. 않도록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습니다. 그 라인 야후의 뭐 개인 정보를 한국에서 빼가 가지고 그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. 우리가? 예. 이게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파다 있었어요. 뭐 극우 정치 세력들 중심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얘기가 괜히 나온 맥락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 있는 그 라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라인 법인 네. 쪽에서의 접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. 실제로 없었던 일은 아닌데
그럼 이걸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. 중국의 라인 법인에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있었다. 예, 예.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서버에 대한 접근인데 서버에 대한 접근이. 그러면 거기에 그럼 중국의 라인이 왜 있냐? 이거 정보 빼돌리려고 있는 거 아니냐? 그게 일본에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네. 그 지금은 아예 없어졌고요. 음. 그 라인 그 데이터 센터 중국에서 운영 안 하고 있고요. 거기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저거 하는 데입니다. 그 야동 검사하는 데입니다. 아, 야동을. 예, 그러니까 라인에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네. 그 중에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좀 걸러줘야 되잖아요. 한국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그런 게 약간 인건비 저렴한 데 가서 많이 합니다. 아, 그래요. 예,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. 음.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다가 막 욕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네네네네네.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. 한번 걸러주는 거. 그거 아프리카 가서 했었잖아요. 아, 그래요. 예. 그래서 아니 거기가 무슨 우리가 대단한 정보를 보관하는 데도 아닌데 음.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좀 엄밀하게 따지고 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아주대 윤 교수님 모시고서 진짜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여기서는 좀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. 그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. 음?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 총리한테 음. 그걸 라인 주식 팔라고 한 거 아니라고 한 걸로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다. 음.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.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그 행정지도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를 했던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지분 매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. 그러니까 양쪽 정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피하고 있어요. 어쨌든 회사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양쪽 정부 수장들이 얘기를 한 거네요.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.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볼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하죠. 음.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에서 이건 완전히 실수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뭐 라인하고 네이버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지분 매각 관련한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네.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끼리 해야 될 문제를 총무성이 나서 가지고 무슨 팔아라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한 발씩 좀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네.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2011년 이후에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.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때는 자유무역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아닙니다. 뭐 그렇죠. 그리고 중국이 사실 자유무역의 대상도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개를 하는 거는 좋은데 네.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서 자유무역 협정 관련한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번에 리창 총리 왔는데 왜 리창 총리일까요? 리창 총리. 네. 우리는 대통령 나왔고 일본도 총리가 일본은 나왔는데. 총리가 넘버 원인데 그러면 중국도 시진핑 주석 와야죠. 그럼 약간 좀 이거 밑으로 본다는 건가?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내용이 안 맞는데 예. 여기서 그 처음 이거 시작할 때 그 누구로 멤버를 구성할까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1대1 정상회의 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하는데 그 다자간할 때는 총리가 주로 한다는 거예요. 참. 그리고 이제 뭐 경제라든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원자바오 총리라든지 네. 아니면 리커창 총리라든지 이렇게 좀 실제로 뭔가 실권 액션이 있는? 되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그래 뭐 니네가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독점적인 권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야 리창 총리는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. 당연히 그건 뭐 제기할 만한 문제긴 하네요. 예. 예. 자, 여튼 한중일의 뭐 정상급들이 만나서 예, 예. 네,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건 라인 사태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두 개에 대해 이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이 뭐 큰 뭐 본격적인 구체적인 대화를 한 건 아니고 서로 약간 대화를 좀 피하는 요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도 말하지 마. 요런 느낌. 그런 느낌으로
알겠습니다.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예. 다음 뉴스 가볼까요? 예, 다음 뉴스는 연금 개혁 관련한 뉴스입니다. 정치는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은데 네.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전 국민 모두가 합니다. 음흠. 근데 정작 이제 합의를 봐서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겨요. 네. 이게 2022년 10월부터 19개월간 연금 투기가 가동이 된 다음에 한번 결렬이 됐잖아요. 네. 결렬이 됐던 이유가 그 막판에 소득 대체율을 43%로 할 거냐, 45%로 할 거냐. 요걸 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잖아요. 네. 그때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했던 얘기가 이게 43이냐 45냐 때문에 결렬이 됐겠냐 이게 그냥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지. 그렇죠. 뭐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21대 국회가 거의 이제 끝났잖아요. 음흠. 거의 끝나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 오케이 43 받아 44 아니에요? 44 받자고 했던 것 같은데. 44 받아. 예, 43이냐 45냐 요 사이에서 뭐 이거 받아. 네. 그러니까 뭐 44 받아. 요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정부 니네가 얘기한 게 44니까 우리 44 받을게. 44 받을게. 네.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 안이 뭐냐 모수 개혁이 있고 구조 개혁이 있어요. 네. 모수 개혁이라는 거는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더 내는 그런 구조로 바꾸면서 이 연금의 고갈 시점을 한 9년 정도 연장하는 그런 안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구조 개혁은 지금 같은 구조는 결국은 고갈이 된다.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네.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모수 개혁에 대해서 오케이 숫자 그거 받을 테니까 이 부분들을 일단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22대 국회 열려 가지고 구조 개혁까지 하자. 요게 이제 여당이 아니고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요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서 이제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게 지금 21대 국회 종료 3일 남겨놓고서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. 그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현인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떠리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다. 네. 뭐 청년, 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여야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원래 그 43이냐 45냐 44 요거라고 했는데 네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합의를 했는 뭐 그럼 받을 게 했는데도 아니고 거기서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? 이거는 그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. 한 정권에서 두 번의 연금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. 네. 그러니까 이거 모수 개혁하고 나서 22대에서 구조 개혁하자라는 거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분명히 안 할 걸.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한 정권에 한 번 정도 개혁한다고 생각하고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바꾸자.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보자. 네. 네.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모아서 22대 국회 때 제대로 하자는 거고, 예.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하세월 뭐 언제 하냐, 일단 될 수 있는 거라도 먼저 좀 합의해놓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구조개혁도 하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때 43이냐 45냐 가지고 얘기해서 결렬시킨 것도 되게 뭐 하는 짓인가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또 그거를 갑자기 국회 뭐 22대 국회 총선 다 끝났는데 여기서 한 3일 남겨놓고서 갑자기 한다 그러는 것도 진짜 저래도 되는 거야?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.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때 해달라는 거 합의하는 거 합의 안 된 부분들을 하겠다는데 그걸 또 왜 안 받아? 네.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들잖아요. 네. 근데 이 정도 개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. 그리고서 요거를 뭐 이게 진짜 정치는 진짜 모르겠는 게 연금 개혁만 봐도 그렇게 복잡하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기사 정치부 기사 나온 것들 보니까 이게 뭐 저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. 거기 뭐 최상병 특검법, 네, 뭐 네, 양곡관리법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예민한 법안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22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이런 법안들 쫙 통과시킬 때 연금 개혁까지 같이 넣어서 하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까지 막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갖고 야 진짜 경제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 하나를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데 여기에 이 법안과 내용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양한 법안들까지 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야 정치는 진짜 힘든 네. 영역이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이건 진짜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들을
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운명과도 같은 거잖아요. 이들이 네. 얼마를 뭐 나중에 물론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래서 지금 좀 어설프게 혹은 뭐 정략적인 이유로 바꾼다 안 바꾼다를 결정하는 게 참 씁쓸하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자, 이건 또 뭐 많은 의견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 여러분 의견도 한번 댓글에서 보도록 하고요. 세 근데 번째, 이거는 예. 약간 노이즈일 수도 있는 게 그 여당 그러니까 야당 단독 처리는 안 된다고 해요. 야당이 어쨌든 뭐 그 의석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은 아니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그 3일 앞두고 저거 하면은 단독 처리도 안 되는 안건을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해요. 네, 그 얘기는 네. 즉슨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이 어차피 21대 국회에는 이거 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구나. 그런데 왜 또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싸우나 힘들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네. 씁쓸하고요.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 뭐 저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등도 굉장히 또 숙제들이 아마 많죠. 많죠. 그 기초연금 문제도 그렇고 거기 뭐 장기요양보험 문제도 그렇고 네. 그런 건데 많습니다. 뭐 정치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민연금 얘기였는데요. 아니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이 변질이 또 되네요. 아 네. 그래요? 자, 그러면 세 번째 뉴스? 세 번째 뉴스는요. 네. 요새 진짜 곡물가가 너무나 체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낮아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곡물가가 체감이 될까라는 부분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. 그거를 7개 분기 연속으로 높다. 그러니까 먹거리 쪽의 물가 상승이 다른 물가들보다 훨씬 좀 빠른 높고, 상황이군요. 거기 높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가처분 소득 인상률보다도 훨씬 높은데 그게 7분기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다. 7분기면 2년째. 그쵸. 한 분기만 더 가면은 이제 2년 꽉 채우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1분기에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이 가구 기준입니다. 월 평균 한 404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4%가 늘었습니다.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.8%입니다.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1.4% 늘었는데 우리의 그 외식 물가 상승률은 3.8%가 늘었다. 아이고, 두 배가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되네. 거죠. 예. 그리고 가공식품 예. 우리가 그 외식 물가 많이 오르니까 이거 사다 먹는 거 네. 가공식품들 많이 먹잖아요. 이거는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가공식품 물가는 2.2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외식 물가는 3.8, 네. 가공식품은 2.2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공식품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2020년 3월부터 3분기부터 지금 올해 1분기까지 7분기째 이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 37개 물가 상승률이 좀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고요. 품목별로 보면은 햄버거가 제일 높았습니다. 햄버거 많이 올랐어요? 네, 6.4%. 비빔밥 6.2%. 김밥 6%. 김밥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. 김밥도 많이 올랐죠. 맞아. 가공식품 중에는 73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44개의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. 냉면 많이 안 올랐어요, 냉면? 냉면 김밥 다음이 냉면. 김밥 다음에 냉면이에요. 예. 맞아요. 냉면도 진짜 난 냉면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. 아무리 봐도. 맞아요. 와, 냉면이 물론 뭐 열심히 또 만드신 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물가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올리시긴 하겠습니다만 와, 웬만한 냉면집은 이른바 뭐 냉면 전문 이렇게 써놓은 집들 예. 보면 15,000원 밑에가 서울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15,000원 밑에 냉면을 거의 못 봤어요. 그러니까 뭐 고기 먹고 이렇게 후식냉면 이런 거 말고 예. 그냥 냉면 이렇게 딱 파는 집들은 15,000원, 16,000원, 뭐 18,000원도 제가 보고 와. 진짜 비쌉니다. 근데 또 이게 냉면이 또 차가우니까 네. 금방 먹잖아요. 빨리 먹고 회전율 좋죠, 냉면이. 예. 그러니까 냉면 그렇다고 뭐 냉면 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. 와, 근데 냉면 육수 뭐 이런 거 내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? 예, 많이 들겠죠. 어제 저희 그 애들하고 같이 냉면 먹었는데 그래요? 예.
집에서요. 아 집에서. 예. 집에서 네 집에서 사 드실 때는 그래서 좀 싸죠. 그 4인분에서 한 9,000원? 그래 네. 맞아. 이 냉면 이렇게 저 뭡니까 마트에 있는 그 얼린 냉면 그 국물이랑 면 사다 하면 그건 진짜 네, 싸더라고요. 별로 안 비싸요. 그러니까 더 사 먹는 게 더 비싸게 느껴지지. 맞아요. 예. 그 저희 주말에 그 뭐지? 회칼 샀습니다. 회칼? 예. 이제 집에서 회도 해 드시게? 아니 그 회 주문해서 먹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아, 그 필렛 있잖아요. 네네. 필렛이 좀 더 싸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그거 좀 시켜갖고 잘라 먹으려고. 근데 칼로 이렇게 잘랐더니 살이 다 뭉개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회칼을 사는 게 차라리 더 저렴하겠다. 그래 사시미로 이제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떠먹으려고 네. 샀습니다. 여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식음료 쪽, 그러니까 식품 쪽, 사 먹는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거죠.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먹거리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외식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그 다음이 가공식품이 올랐더라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인건비 올랐다고 지금 많이들 그러시는데 인건비 물론 올랐죠. 올랐는데 다른 식당들도 어차피 인건비는 다 나갈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깃집 같은 데가 오히려 인건비 더 많이 들겠지. 왜냐면 같은 한 테이블이라도 냉면이야 해서 이렇게 잘라서 드리면 되는 거고 고깃집은 막 계속 거주 뭐 이런 집들이 많으니까. 예, 예. 근데 인건비로는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냉면 오른 그거는 물론 인건비도 당연히 포함이 좀 되겠습니다만 예, 예.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냥 이게 이용하다 보면 사 먹다 보면 특히 이제 저는 사 먹는 일이 좀 잦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좀 사 먹는데 와 진짜 좀 많이 비싸긴 비쌉니다. 근데 그런 식의 설명들을 많이 해요. 네. 예를 들어서 소주 출고 가격 하면 얼마 조금 오르잖아요. 뭐 100원, 200원 이렇게 오르잖아요. 그러면은 식당에서는 막 1,000원씩 막 이렇게 네. 오르잖아요. 그럼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런 시즌에 한 번에 올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 광열비라든지 뭐 그쵸, 아니면 그쵸. 인건비라든지 올랐을 때 소주 가격 오르면 이렇게 확 올려요. 네. 그러면 그 얼마 전에 그 소주 출고가 좀 낮췄을 때 네. 안 내려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오르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물가를 좀 잡으려면은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올릴 때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릴 땐 또 안 올리거든요. 네네. 근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잖아요. 인건비 올랐으니까 물가 올리고 물가 올랐으니까 인건비 올리고 네, 이런 네, 거 네.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좀 필요한데 네. 지금까지는 체감하기로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외신에서 봤던 건데 그 외국에서 분석하기로는 네. 왜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없냐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졌는데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올랐거든 이라고 답을 했대요.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죠. 너무 네. 고물가니까. 이미 고물가가 돼 있으니까 그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고통 지수는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. 네. 자,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아마 식당 가기가 좀 겁나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또 자영업자분들의 요즘 이제 폐업한 데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그 이대에서 신촌 가는 일 갔더니 거 임대 쫙 붙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, 맞아요. 예, 그쪽도 그렇고 하여튼 뭐 웬만한 상권이라고 불렸던 곳들 중에 지금 괜찮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임대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든 것 같은데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고 나서 또 요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막 전이가 여기저기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 걱정도 좀 예. 연말이나 좀 하반기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여행은 또 엄청 가더라고요. 우리가 이제 경제의 균형을 이렇게 볼 때 내수가 있고 외수가 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외수가 약간 여행 쪽이라 그러면은 네. 내수는 많이 죽는데 이제 여행 쪽은 좀 많이 돼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. 돈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아니 흘러가는지. 그것도 나는 근데 약간 물가랑 관련이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은 게 아, 물가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 먹는 거 그냥 강릉이니 어디 뭐 이런 데서 사 먹는 거 생각해보면 야 좀 더 보태도 아니면 안 보태도 되니까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뭐 베트남 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약간 느낌입니다. 네. 예. 자 오늘은 그러면 마지막 물가 뉴스까지 전해드리면서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. 우리 권 팀장님은 냉면 중에 어디 냉면 제일 좋아하십니까? 저는 요새 그냥
그 집에서 그 사 먹어가지고 아 이제 어디 특별한 가게가 예. 알겠습니다. 풀무원? 풀무원 냉면 좋아하시고요. 풀 둥지냉면도 맛있습니다. 예, 퉁지냉면도 맛있습니다. 예. 자 우리 권 팀장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박근영, 이선영, 사경인,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.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.